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원예팁이 유행하는 블로그나 화려한 잡지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쓰여진 두루마리에 숨어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거짓말처럼 들리겠지만 이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진보가 오직 앞으로만 나아가며 현대 기술이 늘 옛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신화를 깨뜨릴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나 지금까지도 유효하며 심지어 현대적인 방법들을 여러모로 능가하는 고대 로마의 천재적인 원예기술 7가지를 밝혀낼 것입니다. 그들의 해법이 얼마나 단순하고 친환경적이며 믿을 수 없을 만큼 효과적이었는지 알게 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고대 로마인들의 지식이 어떻게 여러분의 정원을 현대 농업 전문가들조차 꿈꿀 수밖에 없는 풍요의 오아시스로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볼 준비가 되셨나요? 그리고 끝에 가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질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소위 진보라는 이름의 길을 걸어오면서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천재적인 지식을 잃어버린 걸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파헤쳐 봅시다. 본격적인 기술들을 알아보기 전에 잠시 당시의 시대상을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평범한 군단병부터 황제에 이르기까지 고대 로마인들에게 땅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와 안정, 그리고 생명 그 자체의 원천이었습니다. 카토, 바로, 데다, 플리니우스 같은 사상가들은 농업에 관한 방대한 논문들을 남겼습니다. 그들에게 농사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고도의 예술이자 정밀한 과학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현대적인 실험실도 화학 비료도 유전자 변형 씨앗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전부라곤 관찰력,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지혜, 그리고 자연의 순환에 대한 깊은 존중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접근 방식은 전체론적이었습니다. 정원이란 단순히 개별 식물들의 집합이 아니라 토양, 물, 식물, 곤충, 심지어 별까지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된 복잡한 생태계라는 것을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세계관 덕분에 그들은 수천 년이나 되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다시 발견하고 혁신적이라고 부르는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비결이자 가장 핵심적인 원칙입니다. 바로 토양 건강에 대한 집착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땅은 그저 색색깔 포장지에 담긴 비료를 퍼부어 넣는 불활성 매체, 즉 생명 없는 흙덩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로마 정원사들에게 토양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흙은 살아 숨쉬는 유기체였고 모든 수확의 근간이 되는 토대였습니다. 그들은 성장을 위한 마법의 알약이나 만능 해결책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뿌리가 살기에 완벽한 서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했죠. 땅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이용했습니다. 이는 하나의 연금술과 같았으며 모든 재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작물마다 적합한 거름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질소가 풍부한 비둘기 거름은 채소에 가장 이상적이라고 여겨졌고 소나양의 거름은 보다 범용적으로 사용되었죠. 그들은 유기 폐기물을 꼼꼼하게 퇴비화하여 쓰레기를 밭에 쓸 거면 황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쓰레기 처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수명을 다한 것에서 생명을 창조해내는 치밀하고 사려 깊은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자주 잊는 이 진리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식물 자체를 먹일 것이 아니라 흙을 먹여야 하며 그러면 그 흙이 스스로 식물을 먹여 살린다는 것을요. 하지만 로마인들의 토양 개량 기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녹비 혹은 덮개작물이라 부르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는 자연의 비옥함이라는 코드를 해독하는 로마인들만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들은 루핀, 비사 또는 콩과 같은 특정 콩과 식물들이 자라는
토양 자체를 놀랍도록 개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 작물들은 수확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토양 그 자체를 위해 파종되었습니다. 작물이 충분히 자라면 이들을 다시 땅속에 그대로 갈아엎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콩과 식물의 뿌리에 질소 고정 박테리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지만 그 결과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친 토양은 부드럽고 검은 빛을 띠며 놀라울 정도로 비옥해졌습니다. 그 자리에 다음에 심은 작물들은 상상력을 뛰어넘는 수확량을 자랑했습니다. 이는 토양의 유기물을 고갈시키면서 단순히 합성 질소를 투입하는 현대 농업의 방식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로마인들은 계절마다 토양을 풍요롭게 만들며 자연과 조화롭게 작동하는 자가 재생 시스템을 구축했던 것입니다. 화덕에서 나온 재조차도 허투루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를 조심스럽게 모아 칼륨과 미량 원소의 귀중한 공급원, 그리고 토양의 산성화를 중화시키는 용도로 흙에 넣어주었습니다. 심지어 칼슘 보충을 위해 빻은 조개 껍데기나 이회토 먹일까지 활용했죠. 이것은 모든 요소가 땅으로 되돌아가 새로운 생명을 주는 완전한 무우 폐기물 순환이었습니다. 매번 화학약품을 사러 상점에 달려가는 대신 자신의 땅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로마 정원사를 상상해 보세요. 그는 퇴비, 재, 녹비, 풋거름 등 가장 이상적인 식단을 흙에 맞춰 구성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밭을 넘어 살아 숨쉬는 자급자족적인 생태계를 조성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그들의 농법이 더 발전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부족한 원소를 투입해 증상을 치료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스스로 비옥함을 유지하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배워야 할 장기적인 계획의 귀감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기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기술은 아주 현대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바로 섞어 심기, 즉 전문 용어로는 타감작용, 알렐로파티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식물을 같이 심는 아이디어가 현대 퍼머컬처 디자이너들의 발명품이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로마인들은 식물 외교술의 진정한 대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식물 역시 인간처럼 친구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작물을 되는 대로 무질서하게 심지 않고 밭의 모든 구성원이 공동의 이익을 가져오는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고대 농업이 미개했다는 통념을 깨뜨립니다. 오히려 깊은 지식과 놀라운 관찰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로마의 정원사는 마치 지휘자 같았습니다. 그는 해충을 쫓고 서로의 맛을 향상시키면서 식물 오케스트라가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도록 배열했습니다. 기원전부터 플리니우스 같은 학자들이 기록했던 이 식물들의 상생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포도나무 옆에 양배추를 심으면 포도가 잘 자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히솝은 포도 덩굴에 이로운 영향을 주었죠. 또한 해충을 쫓아내기 위해 무화과 옆에는 루타를 심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활용되는 고전적인 사례는 질소를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 옆에 콩과 식물을 심는 것이었습니다. 콩이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면 이웃 작물들은 이 공짜 비료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식물들은 단순히 작물의 맛을 좋게 하기 위해 함께 심어졌습니다. 서머세이보리를 콩 옆에 심으면 콩깍지를 더욱 부드럽고 향기롭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로마인들이 수백 년에 걸쳐 시행착오를 통해 터득한 복잡한 상호작용의 체계였습니다. 그들은 단 한 방울의 화학약품 없이도 병충해에 강한 자가 조정 시스템을 구축해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방식이 현대 농법을 능가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산업농업은 단일 작물 재배, 즉 모노컬처가 지배적입니다. 광활한 농지에 오직 한 종류의 작물만 심는 거죠. 이는 해충과 질병에게는 완벽한 비패나 다름없습니다. 이들과 싸우기 위해 우리는 엄청난 양의 농약과 제초제를 쏟아붓습니다. 이는 토양과 물을 오염시키고 결국 우리 자신에게까지 독이 됩니다. 하지만 로마인들의 방식은 밭 그 자체에 생물 다양성을 구현했습니다. 다양한 식물의 냄새와 뿌리 분비물은 해충들을 혼란스럽게 했고, 특정 작물들은 해로운 벌레를 잡아먹는 이로운 포식성 곤충들을 유인했습니다. 이것은 자연과의 전쟁이 아니라 자연과 현명하게 협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화학물질로 보호해야 하는 무균 환경을 만드는 대신 로마인들은 스스로를 방어하는 복잡하고 살아있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했던 겁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야 다시 주목하기 시작한 훨씬 더 현명하고 통찰력 있는 접근법입니다. 세 번째 비법은 로마인들의 공학적 천재성을 보여주는 선진적인 수자원 관리 시스템입니다. 로마와 물에 대해 이야기하면 도시 전체에 물을 공급하던 웅장한 수로 아쿠아덕트가 먼저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술력은 단순히 거대한 토목 공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원 관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밀성, 효율성, 그리고 보존이라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물이 얼마나 귀한 자원인지 알았기에 물뿌리개로 밭 위에 무작정 들이붓는 것은 엄청난 낭비라고 여겼습니다. 특히 물이 뿌리까지 닿기도 전에 대부분 증발해버리는 뜨거운 지중해성 기후에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수분이 가장 필요한 지점, 즉 식물의 뿌리 시스템까지 직접 물을 공급하는 장치를 고안해냈습니다. 이것은 전체를 적시는 전면 관수가 아닌 필요한 곳에만 주는 정밀 관수의 철학이었습니다. 현대의 점적 호스가 발명되기 2000년도 전의 말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물 한 방울도 허투루 쓰지 않고 최대한의 효율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중심에는 올라라고 불리는 유약 처리가 안 된 단순한 토기가 있었습니다. 그 기술은 단순했지만 그 효과는 정말 천재적이었죠. 올라는 식물 한 그루 또는 여러 그루 옆에 목 부분만 남겨두고 땅속에 묻었습니다. 그 후 물을 채운 뒤 뚜껑이나 돌로 덮어 증발을 줄이고 모기가 알을 낳는 것을 막았습니다. 다공성 흙으로 만들어진 이 옹기는 물을 아주 천천히 한 방울씩 토양에 직접 공급하여 뿌리 주변을 촉촉하게 유지했습니다. 뿌리는 습한 수원 쪽으로 이끌리기 때문에 식물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물을 스스로 마시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말 그대로 자기 조절이 가능한 관계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이 방식은 표면 관계에 비해 물을 70%까지 절약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흙 표면이 건조하게 유지되면서 잡초가 자라는 것도 효과적으로 막았습니다. 게다가 지상에서 물을 줄 때 자주 발생하는 잎의 화상이나 곰팡이병으로부터 식물을 보호하는 이점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걸 현대적인 방법과 비교해 봅시다. 물론 비슷한 원리로 작동하는 점적 관계 시스템이 있죠. 하지만 이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고 필터와 압력 조절기가 필요하며 자주 막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면 올라는 100% 친환경적이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직접 만들 수 있다면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해결책입니다. 올라는 어떤 압력도 필요 없으며 순수한 물리 법칙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이 고대 기술은 너무나도 효과적이어서 오늘날 전 세계 건조한 지역 농부들과 정원사들이 이 방법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저기술, 고효율, 그리고 완벽하게 지속 가능한 이상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장치나 비재생 자원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하기 쉬운 단순한 재료인 흙점토과 자연의 법칙을 활용하여 오늘날까지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관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로마 기술의 진정한 우월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비법은 바로 단 1g의 합성 화학물질도 사용하지 않는 해충 방제법입니다. 로마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현대적인 의미의 살충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애벌레나 진딧물의 공격에 무방비로 당하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쉬운 해결책의 부재는 로마인들로 하여금 수확물을 지키기 위한 기발하고도 친환경적인 방법들을 총동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식물학, 곤충학, 심지어 동물학 지식까지 요구하는 진정한 지적 싸움이었습니다. 그들은 문제 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예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언급했던 건강한 토양과 동반 작물 심기를 포함한 그들의 전체 원예 시스템 자체가 첫 번째 방어선이었습니다. 올바른 환경에서 자란 강하고 건강한 식물은 해충의 공격에 훨씬 덜 취약합니다. 하지만 만약 적이 방어선을 뚫고 들어왔을 때에도 로마인들에게는 주머니 속에 준비된 다른 비장의 무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로 사용했던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천연 해충 기피제를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강한 향이나 쓴맛을 내는 식물을 다리거나 우려내어 해충을 쫓아내는 약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쓴쑥을 우려낸 물은 잎을 갉아먹는 수많은 해충 박멸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마늘이나 양파를 달인 물은 진딧물과 다양한 곰팡이성 질병을 퇴치하는 데 쓰였습니다. 또한 식물 주변에 흩뿌려진 재가 민달팽이와 달팽이에게는 넘기 힘든 장벽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들은 덫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민달팽이를 잡기 위해 맥주나 달콤한 와인이 담긴 용기를 땅에 파묻어 놓았습니다. 진딧물을 보호하는 개미들을 막기 위해서는 나무 줄기에 끈적한 수지를 발라 접근을 차단하는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방식들은 무차별적으로 모든 것을 죽이는 범용독이 아니라 특정 해충만을 겨냥하고 이로운 곤충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고안된 신중하고 정확한 해결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전략 중 가장 현명했던 부분은 바로 해충의 천적을 장려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정원에 이로운 포식자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들은 애벌레를 잡아먹는 새들을 위해 특별한 새집을 지어주었습니다. 또한 달팽이와 곤충을 끊임없이 사냥하는 도마뱀이나 두꺼비를 위해 돌과 나뭇가지로 은신처를 만들었습니다. 무당벌레, 풀잠자리와 같이 생태계의 균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로운 곤충들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종합적 병해충 관리라고 부르는 것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정원을 인위적으로 멸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물 다양성을 높여 해충 개체수가 자연적으로 통제되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단순히 친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훨씬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과 아군 모두를 죽이고 결국 정원 자체를 파괴하는 끊임없는 화학적 방제보다 훨씬 더 지속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비결은 로마인들이 일반적인 정원사를 넘어선 일종의 식물 외과의였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바로 접목지혜무, 기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이 기술을 극도로 발전시켰는데 오늘날 우리가 보기엔 거의 마법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데플리니우스는 정교한 접목 덕분에 사과, 배, 자두를 동시에 맺는 나무를 보고 경탄하며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는 예외적인 사례였겠지만 그들의 기술 수준이 얼마나 높았는지 보여줍니다. 접목 기술은 로마인들이 여러 중요한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첫째, 이것은 가장 확실한 복제 클로닝 방법이었습니다. 특히 맛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다면 그 가지 접순을 꺾어 다른 대목에 접붙여 정확한 복제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수 품종의 보존과 확산이 보장되었습니다. 둘째, 가치가 높지만 재배가 까다로운 품종을 야생이지만 강인하고 내한성이 좋은 대목에 접붙여서 지역 환경에 적응시킬 수 있었습니다. 고대인들이 사용했던 접목 기술 자체는 지금 우리가 쓰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원하는 작물의 가지나 눈 접수를 잘라내어 뿌리가 더 튼튼한 다른 식물 대목의 뿌리 시스템에 접붙였습니다. 이때 조직이 서로 융합되려면 형성층 챔비언 레이어스를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후 접목 부위가 마르거나 감염되지 않도록 흙이나 밀랍으로 상처를 꼼꼼하게 덮고 단단히 묶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단지 숙련된 송이술과 날카로운 도구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식물의 생리에 대한 깊은 지식이 필수적이었죠. 그들은 어떤 종끼리 호환되는지, 접목하기 가장 좋은 계절은 언제인지, 그리고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접목한 식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접목 기술 덕분에 그들은 광대한 제국 전체에 포도, 올리브, 사과, 배를 비롯한 최고의 과일 품종들을 보급할 수 있었고, 이는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품종 다양성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접목 기술이 과연 현대의 기술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원리는 거의 같습니다. 하지만 로마인들의 진정한 우월함은 바로 환경, 즉 맥락에 있습니다. 그들은 멸균된 도구나 뿌리 활성제, 혹은 현대적인 자재도 없이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오로지 지식, 경험, 그리고 예리한 관찰력에만 기반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품종들은 단지 수확량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믿기지 않을 만큼 수명이 길었습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 시절 심고 접목된 일부 올리브 나무는 지금도 여전히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당장의 결과가 아닌 수백 년 후를 바라보며 작업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자신들 예술에 살아있는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현대의 육종학은 크기, 저장성, 운반성 같은 상업적인 지표를 주로 추구하며 때로는 그 과정에서 맛이나 저항력을 희생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로마인들은 모든 요소의 조화를 추구하며 진정한 원예 예술의 걸작을 창조했습니다. 여섯 번째 사실은 로마인들이 계절의 횡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들은 1년 내내 신선한 채소를 원했고 실제로 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티베리우스 황제는 오이를 너무나 좋아해서 한겨울에도 매일 식탁에 오이가 올라오도록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정원사들은 이 까다로운 요구를 기어이 해냈죠. 물론 마법을 쓴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사용한 것은 현대 온실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바로 스페쿨라리움, 에스페쿨라리움이라 불리는 시설입니다. 스페쿨라리움은 추운 계절에도 따뜻한 기후를 좋아하는 작물들을 키울 수 있도록 생육기간을 늘려주는 특별한 구조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땅을 파서 만든 밭을 북쪽에 쌓은 벽으로 보호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벽이 낮에는 열을 저장했다가 밤에 방출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혁신 요소는 바로 덮개였습니다. 로마인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적인 유리가 없었기 때문에 햇빛을 통과시키고 열을 보존할 수 있는 다른 투명한 재료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그것을 찾아냈죠. 스페쿨라리움이라고 불리던 이 구조물을 덮는 데는 주로 얇은 운모판이나 투명한 형태의 석고인
셀레나이트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재료들은 온실 효과를 만들어냈고 덕분에 바깥 날씨가 추울 때에도 오이나 멜론 같은 섬세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보온 효과를 높이기 위해 흙을 돋운 화단을 만들고 그 안에 분해되면서 열을 방출하는 신선한 거름을 채워 넣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식물을 위한 역사상 최초의 난방 시스템, 즉 온돌이었던 셈입니다.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계절에 상관없이 수확을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른 봄에 모종을 미리 키워 시간을 크게 단축시키는 이점도 얻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진정한 기술적 혁신이었으며 자연을 통제하려 했던 로마인들의 독창성과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현대적인 방식보다 뛰어난 점은 무엇일까요? 물론 자동 급수 및 난방 시스템을 갖춘 현대의 폴리카보네이트 온실이 기술적으로 더 진보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로마인들의 방식은 단순함과 구하기 쉬운 천연 재료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탁월한 독창성을 보여줍니다. 이 방법은 난방을 위해 화석연료가 필요하지도 않았고 복잡한 구조물도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로마인들은 무료이며 무한한 태양 에너지와 유기물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물학적 열을 활용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패시브 디자인 원칙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들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작동하는 에너지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스페출라리움은 자원 소모나 막대한 힘이 아닌 지혜와 자연 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얼마나 인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빛나는 사례입니다. 이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우아함과 효율성에 대한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7번째이자 핵심적인 기술은 바로 윤작과 휴경을 통한 현명한 토지 관리법입니다. 로마인들은 훗날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을 이미 직관적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같은 작물을 매년 같은 자리에 심을 경우 토양은 빠르게 황폐해지고 병충해가 쌓인다는 것이었죠. 그들은 수확량이 감소하고 작물이 약해지는 현상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관찰은 토양이 휴식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윤작 시스템을 개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장 간단한 형태는 이포제 라푸치였습니다. 한 해는 한쪽 밭을 경작하고 다른 쪽은 휴경지, 즉 쉼터로 남겨두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다음 해에는 이 두 밭의 역할을 서로 바꾸었습니다. 이는 토양의 구조를 회복하고 영양분을 축적할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매우 단순하면서도 장기적으로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하는 데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이후 이들은 경작 방식을 삼포제와 더욱 정교한 윤작 체계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작물마다 필요한 양분과 뿌리 깊이가 다르다는 점을 활용하여 번갈아 심었습니다. 예를 들어 땅에 양분을 많이 쓰는 곡물을 수확한 후에는 우리가 이미 알듯이 토양의 질소를 공급해주는 콩류, 두류를 심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땅속 깊은 층을 부드럽게 만드는 뿌리 작물을 재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영양분 균형 유지뿐만 아니라 해충과 질병 관리에도 탁월했습니다. 대부분의 해충과 병원균은 특정 작물에 의존하여 살아갑니다. 다음 해에 익숙했던 먹잇감을 찾지 못하면 그들의 생애 주기가 끊기면서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화학약품을 전혀 쓰지 않고도 오직 영리한 계획과 작물 순환만으로 문제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단순히 농업 기술을 넘어 땅의 건강을 위한 전략적인 관리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요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유기물을 통한 토양 비옥화, 현명한 혼작 섞어 심기, 온기를 활용한 기발한 점적 관수 시스템, 친환경적인 해충 방제, 접붙이기 기술,
세계 최초의 온실, 그리고 전략적인 돌려짓기까지. 이 7가지 기술들은 로마의 정원술이 얼마나 놀라울 만큼 선진적이었는지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들의 가장 큰 비밀, 즉 핵심적인 반전은 개별 기술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 가진 접근 방식에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정원을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보지 않았고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하나의 유기체, 즉 생태계로 인식했습니다. 그들은 자연을 억지로 힘으로 지배하려 하지 않고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그것과 조화롭게 일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들의 힘은 관찰력, 인내심, 그리고 장기적인 사고방식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전체론적인 홀리스틱 시각이야말로 산업화된 농업시대에 우리가 상당 부분 잃어버렸던 것이며 오늘날 퍼머컬처나 유기농업 같은 새로운 이름으로 어렵게 되찾으려 노력하는 방식입니다. 미래로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 때로는 과거로 깊숙이 되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롭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다음 역사 여행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이 로마 시대 기술 중 어떤 것을 여러분의 정원에서 시도해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고대의 뿌리를 알지 못한 채 이미 비슷한 방식을 사용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